아버지가 지금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집 문서가 중요합니까? 아버지 목숨이 중요합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피를 토한 채 쓰러졌고 의원을 부를 돈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탐욕스러운 객주를 찾아 빗속으로 뛰쳐나갔고 며느리는 홀로 쓰러진 영감 곁을 지켰습니다. 집 문서를 지키려는 시어머니와 아버지 목숨을 구하려는 아들이 맞섰습니다. 이 집안은 과연 이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진심은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에 청울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봄이 와도 볕이 늦게 드는 땅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최가 집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양반 가문이었으나 영조 임금 치세 후반에 이르러서는 체면만 남고 살림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대문 기둥의 칠은 벗겨진 지 오래였고 사랑채 처마 끝은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래도 집주인 최만덕 영감은 낡은 갓을 고쳐 쓰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아. 가난한 약초꾼 집안의 딸로 최가에 시집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손은 이미 거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끼니를 올리고 빨래를 해서 널고 저녁이 되면 다시 붓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지요. 서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지요.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워 웬만한 사내도 그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한 시어미,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 너머까지 들려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가 잠시라도 앉아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서하가 잠깐 숨을 고르려 하면 내 손이 그렇게 한가하냐 한마디가 등 뒤에서 날아왔지요.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최준혁은 사랑채에서 하루 종일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부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부가 몇 해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지요. 서하가 부엌에서 연기를 마시며 불을 지피는 동안 준혁은 사랑채에서 붓을 놀렸습니다. 아내가 우물가에서 두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하는 동안 그는 방 안에서 경전을 외웠지요. 준혁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그의 방식이었지요. 최만덕 영감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얼굴빛이 날마다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서하가 약을 다려 가져가면 영감은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서하를 딱히 여겼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날이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댁며느리 저리 고생을 하니 친정에도 못 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서하는 친정 문턱을 한 번도 밟지 못했습니다. 친정은 이틀 길을 걸어야 닿는 산 너머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빠 윤태식이 보고 싶었어요. 집 앞 버드나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서하는 저고리 안섭했어.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손수술을 놓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두 줄기 강이 합쳐지는 모양의 수가 놓인 작고 허름한 수건이었지요. 서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머니 생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불씨가 꺼진 부엌 귀퉁이에 앉아 무릎 위에 손수건을 놓고 소리도 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한기 어린 방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흐느끼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요. 옥분이라는 이웃집 아낙이 가끔 울타리 너머로 서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하야, 좀 쉬어. 밥이라도 먹고. 옥분은 볼 때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서하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잘 따라오지 않았지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한씨 부인은 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그리 터덜터덜 걸어 다니면 쓰나. 서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거니와 반박해서 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준혁이 가끔 서하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냥 돌아서는 것이 문풍지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서하는 그런 날 더 서럽게 눈물을 삼켰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하는 자신의 방 아랫목이 유독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랬습니다. 아무도 군부를 더 떼주지 않았는데 아랫목 구들이 오래도록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서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살림이 빠듯한데 누가 숯을 더 넣었을까? 그 사실을 서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한씨 부인이 몰래 숯을 집어들고 아랫목 구들 구멍을 열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길을 타고 낯선 사람 하나가 최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짐 보따리를 등에 진 사내였는데 서하의 친정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보따리 안에는 마른 약초 묶음과 곶감 한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캔 더덕과 도라지를 말린 것이며 처마 끝에 달아 겨우내 얼렸다 녹인 곶감이었지요. 가난한 집에서 마련한 정성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보따리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사내에게 눈짓 하나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치워라. 그것이 서하에게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서하는 보따리를 받아 안았습니다. 보따리에서 어머니 손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콧등이 찡해졌지요. 한씨 부인이 그 보따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하는 재빨리 부엌 구석으로 물건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최만덕 영감방에 들어가는 것을 서하는 부엌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친정에서 온 곶감이었습니다. 드세요. 기운이라도 차리셔야지.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하가 여태 들어본 가장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서하는 부엌에 섰어. 그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만덕 영감은 아무 말 없이 곶감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더 드시면 배탈 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는 한씨 부인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서하는 부엌 한켠에 물러나 아무것도 못 본 척 솥뚜껑을 닦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편지 한 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서하는 밤이 깊어진 뒤 등잔불 아래서 그것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글씨는 비뚤비뚤했습니다. 서당을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 손으로 쓴 글이었으니까요. 몸 상하지 말거라. 딱 한 줄이었습니다. 서하는 그 한 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한 방울 떨어졌지요. 세월이 흘러 겨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가 집안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식구들 밥량을 줄였습니다. 서하 것부터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밥그릇이 가장 작았지요. 서하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면 한씨 부인이 물리라 했어. 서하는 늘 먼저 자리를 피했으니까요. 어느 날 옥분이 말해 주었습니다. 서하야, 내 시어머니 밥을 거의 안 드신다더라. 서하는 그 말을 듣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은 밥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자신의 몫을 덜어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챘지요. 그래도 서하는 시어머니를 차갑게만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서하를 부려먹는 사람으로만 여겼지요. 어느 날 친정 오빠 윤태식이 장터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까운 장터에서 품팔이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동생 소식이 궁금해 일부러 그 장터를 택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태식은 직접 오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허락하지 않을까 봐서였지요. 대신 장터 사람 편에 소식을 넣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밥은 먹고 사느냐? 서하는 그 쪽지를 손수건과 함께 품에 넣었습니다. 그 장터에는 박춘길이라는 객주가 있었습니다. 뚱뚱한 몸집에 번지르르한 차림을 한 사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겉으로만 따랐습니다. 뒤에서는 눈살을 찌푸렸지요. 춘길은 장터에서 돈을 빌려주고 집문서를 받는 일로 살림을 불려온 자였습니다. 몰락한 양반집 문서를 헐값에 손에 넣는 솜씨가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가 최가 집안을 눈여겨본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하면서 등 뒤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한 번 그의 눈에 든 집안은 서너 해를 못 넘기고 문서를 넘겼다는 말이 마을마다 돌았습니다. 옥분이 서하 곁에 와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하야, 박춘길 조심해라. 서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가 집안과 무슨 상관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하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아주었습니다. 서하는 그날 밤 친정에서 온 손수건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써보낸 몸 상하지 말거라라는 한 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서하가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는데 한씨 부인이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너라. 서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허락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말이 나온 것이었지요. 언제 떠나면 되겠습니까? 모레. 한씨 부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하는 솥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랫줄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닭 한 마리가 마당을 걸어 지나갔지요. 그제야 서하는 솥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방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국이 생각났습니다. 오빠 태식이 짓는 환한 웃음이 생각났지요. 친정 마루에서 내다 보이던 먼 산 능선도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제삿날마다 어머니가 부르던 노랫가락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새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지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넘쳤습니다. 한씨 부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하는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갑니다. 소리 없이 입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하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제일 깨끗한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친정에서 마지막으로 해 입혀준 옷이었지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말끔하게 서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넝마 같은 저고리였습니다. 시집을 때 입고 온 옷인지 아니면 더 오래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헐고 색이 바란 것이었습니다. 솔기는 터진 곳이 있었고 깃부분은 때가 베어 얼룩져 있었지요. 이걸 입고 가거라. 서하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저고리를 보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한씨 부인의 눈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느냐?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서하 앞에 저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았습니다. 이건 두고 가거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비녀였는데 서하가 유일하게 지니고 있던 폐물이었지요. 있는 그대로 다녀오너라.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저릿했습니다. 최만덕 영감이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담 너머에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황급히 대문 안으로 들어와 서하에게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길에서 먹어라.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서하는 넝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 입을 다물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며 서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등에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흘러왔습니다. 저 댁며느리, 저 꼴이 뭔가.
시어미가 저런 차림으로 보냈다는 게요? 서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았지요. 장터 쪽으로 들어서는 골목길에서 박춘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서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최참봉댁 며느리가 꼭 거지 행색이구먼.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산길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찬바람이 저고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저고리를 입고 어머니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 앞에 이 행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가슴에 걸렸지요. 서하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옥분이 쥐어준 주먹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품에는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산길은 길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끝나면 또 오르막이었지요. 겨울 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가끔씩만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발밑에는 얼어붙은 낙엽이 자갈 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서하의 행색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힐끗 보고는 지나쳤지요. 서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꾹 눌러 담은 것들이 이 고요한 산길 위에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녀를 뽑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녀오너라 라는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먹밥 하나가 손에서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자 산 아래로 주막이 보였습니다. 서하는 들어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주막 주인 여자는 서하의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없이 사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주막 안쪽에서 다른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막걸리 더 가져오소. 주막 여자는 서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서하는 물을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최참봉댁 며느리 아니시오? 돌아보니 박춘길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말을 타고 그 길을 지나는 참이었지요.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거슬렸습니다. 혼자 친정 걸음이라니 박춘길은 혀를 찼습니다. 사돈댁도 실망이 크겠구먼. 저런 꼴로 딸이 오니 서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댁 형편이야 나도 알지요. 이젠 벼틀 날이 없는 집 아니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행색이 저러니 그 집 살림이 어떻겠소.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 왔으니 참 안 됐다 해야 하나. 서하는 그 말을 다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서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춘길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닫고 산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등 뒤에 붙어 따라왔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조금씩 무거워졌지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왜 하필 저 누더기를 입혀보냈을까? 왜 비녀까지 빼앗았을까? 덕분에 이런 꼴로 이런 말까지 듣게 됐다고. 그 원망을 가슴에 품은 채 서하는 다시 걸었습니다. 오빠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산사가 보였습니다. 산빛 아래 기댄 작은 절이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하룻밤 신세를 지는 곳이었지요. 서하는 절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은 서하의 행색을 묻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를 내어주고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탁 소리가 산을 타고 퍼졌지요. 노승이 지나가다 서하 곁에 잠시 앉았습니다. 먼 길을 오셨군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마당 너머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난다 합니다. 서하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낮보다 더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춘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다는 그 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서하는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은 두 줄기 강이 등잔불 아래서 가물가물 보였습니다. 내일은 닿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하는 손수건을 다시 품 안에 접어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산 너머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저녁부터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좋아하던 된장국이었습니다. 마른 나물도 불려두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못 오겠지. 내일쯤 오겠지. 어머니는 솥 앞에 앉아 산 방향 길목을 자꾸만 내다보았습니다. 빈 솥에 불씨만 남아도 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윤태식은 이미 그날 오후부터 서하가 올 길목 고개까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아직 멀었을 거야.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하니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지만 그래도 발이 자꾸 문 쪽을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나가볼 작정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식은 해가 뜨기도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고개 위에 섰어 아래로 이어지는 산길을 내려다보았지요. 바람이 찼습니다. 귀가 시렸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아래 길 모퉁이에서 작은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서하야. 태식은 고개를 뛰어 내려갔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를 보는 순간 3년 동안 버텨온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기 전에 이를 악물었지요. 태식이 달려와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은 순간 손이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거친지. 그때 태식은 서하의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옷이야?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하의 손을 꼭 쥐고
집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두 남매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발밑에 서리가 바스러졌습니다. 나란히 걷는 발소리만 들렸지요. 서한은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하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리 와라. 어머니는 서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서하를 앉혔습니다. 저고리를 벗겨보았습니다. 손목에 시퍼런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릎에도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하의 손목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집에 가겠다. 오빠. 서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려고. 나는 괜찮아. 태식은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발짝 내딛다가 어머니의 눈빛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에 두부를 넣고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서하가 좋아하는 국이었지요. 국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서하는 한술 뜨다가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국그릇으로 떨어졌지요. 어머니는 서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하 방에 들어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하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지요. 잠들기 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서하는 그 말에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이번에도 소리 없이.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손이 그리웠습니다. 어떤 밤에는 이 온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서하는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서하는 한참 더 뜬 눈으로 있다가 그제야 잠들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식이 어디서 마련해 왔는지 무명 저고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빨아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뻐. 서하는 받아들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서 맴돌다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바깥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박춘길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도포에 기름진 웃음을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이 댁이 맞구먼. 마침 잘 됐소. 그는 마당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가난한 집 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참봉댁 문서 말이오. 내가 좋은 값으로 사줄 수 있소. 저 집이 망하기 전에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어떻겠소? 태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돌아가시오. 박춘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주제에 의리 타령이요? 서방님도 안 됐지만 저 누이는 더 안 됐구먼. 태식은 대문을 향해 팔을 폈습니다. 돌아가시오. 박춘길은 피식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태식은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하의 가슴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시댁 문서를 노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어머니는 서하를 다시 시집 보내기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서하도 그것을 느꼈지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시댁이 생각났습니다. 태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하는 친정에서 천천히 쉬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몸이 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 하면 어머니가 붙잡아 다시 눕혔습니다. 여기선 내가 한다. 그 말에 서하는 순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있었지요. 태식은 틈틈이 장터를 오가며 최가 집안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서 들려온 소식은 밝지 않았습니다. 최만덕 영감의 병세가 전보다 깊어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의원 한 번 부르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렸지요. 한씨 부인이 약값도 아끼며 혼자 버티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말들을 가슴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최만덕 영감이 위독하다면 서하가 없는 지금 시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한씨 부인 혼자 감당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친정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서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보고 싶어서. 옥분은 웃으며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숭늉을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옥분은 시댁 소식을 이것저것 전했습니다. 최 영감이 요즘 기침이 더 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준혁 서방이 과거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도요. 서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시댁 쪽 산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옥분이 갑자기 말을 낮추었습니다. 서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서하가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은 잠시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그냥 말을 꺼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내 걱정을 했다. 서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밤마다. 진짜로. 옥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 밤에 최참봉댁 옆을 지나다가 시어머니가 혼자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보시더라고. 그러고 중얼중얼 하셨는데 옥분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하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몸은 성한지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손에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보자기를 편히 쌀 한 듯밥과 마른 약초 묶음이 나왔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어. 서하 친정에 전해달라고. 몰래 친정 어머니가 그 보자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2번인가 3번인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서하 친정에 몰래 좀 갖다 달라고. 자기 이름은 대지 말고. 어머니는 쌀봉지를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것이 그 차가운 한씨 부인이 보낸 것이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마루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그 차갑고 딱딱한 시어머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옥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누더기를 입혀 보낸 것도 말이야.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박춘길 같은 자들 눈에 가난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닐까 하고 태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일부러 모르지. 확실하지는 않아. 서하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뒤에서 서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서하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와. 집이 걱정된다. 그 말이 서하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하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얼굴 뒤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 얼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는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등잔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그 사람이 3년 동안 몰래 친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말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서하는 그 물음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조용히 앉아 장터에서 들은 소식들을 되짚었습니다. 박춘길이 최가 집안을 더욱 집요하게 노린다는 말이 장터 사람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태식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 상황에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하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춘길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늪처럼 천천히 상대가 스스로 빠져들 때까지 기다리는 자였지요. 그는 최가 집안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병든 가장 빠듯한 살림, 빛 한 푼 없이 버티는 집안. 박춘길의 눈에 그것은 탐스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서하가 친정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나자 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최만덕 영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빌려드리겠소. 이자는 낮게 쳐드리리다. 영감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한 번 불러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지요. 이 집에서 자기가 제일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병상의 누운 영감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준혁은 어느 날 저녁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박핵주가 돈을 빌려주겠다 합니다. 아버지, 약도 쓰고 쌀도 사고. 한씨 부인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자의 돈을 받으면 집이 넘어간다. 어머니는 어찌 그리 못 믿으십니까? 이자가 낮다 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낮은 데엔 이유가 있느니라.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늘 그랬듯 침묵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박춘길은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가 며느리가 도망쳤다더라. 처음에는 장터 귀퉁이에서만 돌던 말이 며칠 사이에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친정에 갔다 돌아오지 않는다더라. 시어미한테 구박을 못 이겨 도망친 거라더라. 소문이란 것이 그랬습니다. 한 입을 거칠 때마다 살이 붙었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도 잊힌 채
사실처럼 돌아다녔지요. 그 소문이 친정 마을에도 닿았습니다. 태식은 장터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태식은 그날 오후 박춘기를 찾아갔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가 영감이요? 박춘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이지요. 내가 어찌 알겠소. 태식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춘길의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태식은 결국 끌려 나왔지요. 어깨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을 들을수록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도망쳤다고, 자기가 도망쳤다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눌렀습니다. 그때 시댁에서도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도망쳤다는 말이 마을을 돌고 있다는 것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은 어머니 방 앞에서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서하를 왜 그런 꼴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니 소문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서하를 쫓아낸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한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더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으면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한씨 부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한씨 부인은 방 안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그 소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을 덮으려면 자신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댁이 무너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박춘길이 그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가 집안을 더욱 빠르게 무너뜨리려는 것이겠지요. 서하가 없는 집안, 아들은 허둥대고, 영감은 아프고, 시어머니 혼자인 집안,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 박춘길의 목적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몸 상하지 마라. 또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서하의 손을 잡고 직접 말했지요. 이번에는 버티지만 말고. 어머니는 서하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태식은 서하를 보내고 잠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어디 가냐? 그냥 좀. 태식은 그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하가 간 방향으로 걸었지요. 멀리서 보일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며요. 동생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하가 시댁에 돌아온 날 저녁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산을 넘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대문을 흔들었지요. 밤이 되자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마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서하는 돌아온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서하를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준혁은 어색하게 섰다가 다녀왔소 한마디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서하는 부엌에 불을 떼며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이 꿈처럼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서하가 일어섰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최만덕 영감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손 사이로 붉은 것이 번졌습니다. 피였습니다. 아버님, 서하가 달려들었습니다. 영감의 등을 받쳤습니다.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씨 부인도 뒤따라 들어왔지요. 영감의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의원을.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잡았지요.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서하가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입이 굳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다는 것을.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를? 박핵주에게. 한씨 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안 된다고 했다.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집문서가 중요합니까? 아버지 목숨이 중요합니까? 비가 퍼붓는 소리 속에서 두 모자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눈빛이 한씨 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집문서를 한 번 내어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한씨 부인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영감 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서하는 영감 곁을 지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하는 영감의 등을 쓸었습니다. 영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지만 얼굴빛은 여전히 흙빛이었지요. 방 안에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영감 발치에 앉아 미음을 끓이러 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하는 이 집 안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하가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지요. 오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 잘 알아. 길에서 준혁 서방 만났다. 태식은 보자기를 서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장터에서 품팔이에서 모은 거야. 보자기 안에는 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원 불러. 서하는 그 보자기를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급히 보낸 사람이었지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씨 댁마님이 보내셨습니다. 급하다 하셔서 밤에 달려왔습니다. 보자기를 펴자 폐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녀온 은가락지였습니다. 이걸 팔면 의원 값은 되겠지. 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하는 가락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났습니다. 한씨 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태식을 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보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태식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하 곁으로 왔습니다.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이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내 친정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서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삼켜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한씨 부인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최만덕 영감은 사흘을 누워 있다가 겨우 미음을 받아 넘겼습니다. 집 안에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춘길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왔습니다. 부하 둘을 데리고 최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최 참봉댁. 지금이라도 문서를 넘기시면 좋게 끝낼 수 있소. 마을 사람 몇이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춘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편이 될 사람이 이 마을에는 없다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도요. 준혁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오. 서방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박춘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비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제 눈에 들어와 있소. 버티면 더 손해요. 준혁은 대문 기둥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이 앞장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장터에서 알고 지내던 장정 너댓이 따르고 있었지요. 그 손에는 두툼한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춘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식이 박춘길 앞에 섰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오. 태식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고을에서 박핵주가 빚을 미끼로 빼앗은 집문서가 여기 다 적혀 있소. 최가만이 아니오. 이 마을 저 마을 할 것 없이. 박춘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장부가 어디서 난 것이오? 영감이 믿었던 사람한테서 났소. 사실 박춘길의 장부를 가져온 것은 그의 오랜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자였는데 태식이 장터에서 그를 만나 사정을 들은 것이었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부에 자기 집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집도 저렇게 당한 거요? 우리 아버지 논도 있는 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넷이 되었지요. 박춘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에 데려온 부하들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소식은 이틀 만에 원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포조를 보냈습니다. 박춘길은 장터에서 잡혔습니다. 도망치려다가 발이 엉켜 고꾸라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지요. 오랫동안 그에게 집문서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끌려가는 박춘길의 얼굴에서 그 기름진 웃음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대문 앞에서 보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서하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소. 당신이 돌아와 줘서 다행이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서하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서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먼 산을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누더기를 입힌 건 서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춘길 같은 자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반듯하게 가면 그 자들이 친정까지 캐고 다닐 것 같았다. 친정이 가난한 줄 알면 업신여기고 눈독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 서하는 그 말을 들으며 산길에서 박춘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다는 그 말. 시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춘길이 친정을 우습게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손을 뻗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3년 동안 그 마음을 서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서하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답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친정은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줬구나. 그 마지막 말에서 한씨 부인의 눈에 물기가 돌았습니다. 서하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서하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사람을. 하지만 그 사람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방식으로.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 산 위로 별이 하나 떴습니다. 겨울이 물러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리자 마당 귀퉁이에서 작은 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최만덕 영감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밥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느 날 아침, 영감이 처음으로 마당을 걸었습니다. 서하가 옆에서 팔을 받쳤습니다. 이 집 마당이 이렇게 넓었구먼. 영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서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채 문이 아침부터 열렸습니다. 책보다 괭이를 먼저 들었지요. 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퇴비를 넣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트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준혁은 다음 날도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서방이 밭에 갈더라. 과거 공부만 하던 분이. 하지만 그 말 뒤에 조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서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준혁이 물을 받아들며 서하를 보았습니다. 고맙소. 그것이 전부였지만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과 시댁 왕래도 잦아졌습니다. 태식이 종종 건너왔습니다. 최가 이를 거들었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마을 사람들이 태식을 보면 저 집 처남이 의리 있다더라 했습니다.
옥부는 어느 날 서하 옆에 앉아 웃었습니다. 이제 살 것 같지? 서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방에서 오래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보따리를 푸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안에서 비단 저고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곱고 고운 빛깔이었습니다. 겹으로 된 비단이라 빛에 따라 달리 보였지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라는 게 접힌 주름에서 느껴졌습니다. 서하가 옆에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저고리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딸이 있었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태어나기 전에 딸을 낳았는데 강보에서 떠났지. 한씨 부인의 손이 저고리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크면 이 옷을 입혀줄 생각이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서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서하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직접 깃을 고르고 소매를 내렸습니다. 손이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서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고리가 어깨에 내려앉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비단이 살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나왔습니다. 한씨 부인의 품에 기대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이 먼저 서하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창호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서하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침묵했소. 어머니 뒤에 숨었소. 준혁의 얼굴이 붉었습니다. 미안하오. 서하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집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태식이 건너왔습니다. 한씨 부인이 손수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찬이 하나 더 있었지요. 영감은 마당 가운데 앉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소. 그래도 같이 드시오. 친정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넘칩니다. 두 어머니가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마주 앉은 적 없는 두 사람이 밥 한 상을 앞에 두고 웃었습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밥상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서하 곁에 와 앉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 딸.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봄 산길을 두 집안 식구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앞에는 태식이 걷고 그 옆에 준혁이 걸었습니다. 뒤에는 두 어머니가 나란히 걸었지요. 서하는 그 한가운데서 걸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서하의 저고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비단 저고리 위에 서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대로 걸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고자 하거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한씨 부인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갑다 여겼던 그 손이 밤마다 몰래 숯을 넣었고 먼 친정의 쌀을 보냈습니다. 누더기를 입혀 보낸 것도 며느리를 천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눈길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다정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오고, 때로는 차가운 말 뒤에 숨어 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처럼 가난하면서도 끝까지 등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서로 기대어 비로소 사람이 된다. 서하는 두 집안의 손 위에서 비로소 온전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숯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